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트러블 상황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의 또 한 가지는 이제 뒤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실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뭐 소위 이제 로딩이 오래 걸린다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조금 전문 용어로 슬로우 쿼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슬로우 쿼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 취득 시간을 단축을 해줘야 될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슬로우 쿼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부하라고 하죠. 우리가 분산을 시키는 거요. 이게 부담을 분산시키는 부하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요, 아마 여기까지 딱 진행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활용 차원에서 최근에는 앞으로 이제 무슨 어떤 점이 좀 중요해지냐면 포커싱이 바로 소위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점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 유형의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벗어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형태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정도 수업에서는 마지막 시간에서는요. 그래서 그 소위 이제 그,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분들 뭐 아마존이라든지요. 뭐 또 SQL도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SQL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또 예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실 내용이에요. 최근에는 또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다음 주 마지막 파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고속으로 취득하기 위한 캐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이. 그래서 그 캐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는 그런 시점이 돼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시면 아마 이제 취업 현장에서의 관건은 결국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도 좀 아셔야 돼요. 단순히 뭐 3V, 4V, 5V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유는 분석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수업 이제 이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엔 최근 동향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AI를 삽입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뭐 요즘엔 디바이스에서 AI를 삽입해서 뭐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바이스가 발전을 한 거죠. 하드웨어가 기술적으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기술적인 테크닉한 발전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AI를 삽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제가 이 수업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한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또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뭐 활용들을 하시는데 아마 수업들에서 쭉 배우고 오셨을 텐데 지금까지 3학년, 4학년이시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쭉 배워왔을 텐데 소위 이제 뭐 짧게는 뭐 머신러닝, 또 길게는 딥러닝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가 소개만 드릴게요. 예,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장기이긴 한데 이 수업에서 말씀드리기엔 또 좀 한계가 있어서요. 예,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백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안 넘어가지? 예, 예, 그렇죠. 잠시만요. 예, 백업하는 것들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백업의 종류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 결국 백업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는 풀 백업, 그러니까 완전히 백업하는 거죠. 옆에 제가 이게 그 중요한 키 포인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차분 백업. 우리 디퍼런스할 때 디퍼런셜이라는 뜻이 우리가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된 이 데이터만 백업한다. 그다음에 증분 백업. 예, 바로 직전 데이터에서 추가된 데이터만 백업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옮기고 하기 위해서는 이동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덤프라는 것들을 사용한다. 즉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A에서 B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파일로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덤프라는 걸 통해서 덤프 파일을 만들고요. 그걸 다시 리스토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데이터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상황은 언제 생기는 것이냐? 예컨대 뭐 우리가 테스트 베드,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AI나 이런 걸 만들 때 그 테스트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테스트 베드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그것을 상품화, 실용화하기 위해서 뭐 예컨대 테스트 베드 때는 전국에 있는 백병원 4개만 지금 이제 4개 있죠. 4개 백병원에서 서울이랑 부산이랑 뭐 경기도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테스트 베드가 아니라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전국의 인원을 할 때는 이제 모든 병원들이 대부분 병원들이 다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기존의 그 학습된 자료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덤프와 리스토어를 통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 B로 옮겨서 이제 새롭게 데이터를 취득하면서 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 새롭게 말씀드릴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건 덤프 파일의 예시예요. 참고로 이 SQL을 통해서 이렇게 덤프 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군요. 암호화, 복화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래서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암호화, 복화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정보 유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기밀 데이터는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특히 병원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이 개인 식별 자료들이 있거든요. 식별 자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료 정보, 소위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난이 되거나 분실이 되면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뭐 중요한 데이터긴 합니다만 이런 뭐 건강 데이터랑은 비교가 안 되죠. 건강 데이터는 그야말로 이 사람의 주요 정보, 민감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컨대 우리가 서울시 서초구라고 했는데 이걸 암호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체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 이 자체를 우리가 암호화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암호화를 해버리면 암호한 사람만 이것을 알지 사실 다른 또 제3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호를 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다른 사람도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복호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되돌려야 됩니다. 즉 우리가 원래 데이터의 값으로 되돌려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복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암호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어떻게 저기 하느냐? 근데 암호화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타입이라는 거는 유형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지금 제가 나누는 거는 어떤 거에 포커싱을 둔 거냐면요. 암호화를 실시하는 타이밍,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 그러니까 암호처럼 만드는 그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암호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한 후에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겠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장 전에 이미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의 자체 기능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DBMS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리지에서도 우리가 암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에서는 뭐 스토리지 기기 자체 또는 OS 기능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도 자동적으로 암호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버전업이 되겠습니다. 자, 버전업은 자, 이거는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백엔드 프론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 저기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나눠서 우리가 엔지니어들을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전산실 같은 데 가면 이걸 이제 유지보수 관리하시는 분들 물론 계세요. 자, 계시는데 유지보수 관리랑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건 딱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분석을 위한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분석이 필요 없는 회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굳이 구축할 이유가 없어요. 뭐 저기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처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업하라는 게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모으는 이유는 회사나 뭐 어디든 연구기관이든 뭐든 모으는 이유는 무언가를 분석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지 보수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이제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해주고 하는 건데 뭐 평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도 기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이라는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영이라는 차원은 어떻습니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이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라기보다 이걸 해결을 해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산실에서 그 엔지니어로 근무할 때 유지보수를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AI 전문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최소한도로 이 클라우드에 대한 OS와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올려주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버전업이라고 그래요. 버전업. 예,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사람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좀 더 친숙하니까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시면 그런 팀들이 정해져 있고 각자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데이터를 제일 잘 만지는 사람이 이런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역할도 좀 주력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OS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 연관 소프트웨어들이 나날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대표적인 DBMS들도 보면 뭐 SQL도 마찬가지지만 오라클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버전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이게 버전업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향상이 되는 거냐? 지금 여기 저기 적혀 있는데요. 자, 새로운 버전에서는 항상 보안 성능이라든지요. 또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새로운 뭐 추가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갱신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전업을 상당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오래된 버전 상태를 계속 두시게 되면요,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대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또 버전업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 차원에서 보시면 저기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고 있는 서버 자체가 이것도 사실 평생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서버도. 그래서 나중에 계속 또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새 것으로 계속 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버전업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제 버전업의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버전업에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원래 이 되돌릴 수 있도록 현재 버전이나 이런 환경을 기록해 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환경을 미리 준비해서 버전의 별차를 확인해 두시거나요, 또는 버전업 이후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또 그 외에도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SQL 같은 게 지금 에러가 나지 않았는지 뭐 여기 보시면 예.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이런 뭐 서버나 리소스나 이런 거에 로그나 이런 거에 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 버전업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오늘 후반부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보안이랑 그 또 보안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트러블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안 대책이라는 거는 이 트러블을 어떤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소위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위협을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또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적인 것 외에도 뭐 되게 많습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또 뭐 인적 위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오조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물리적인 위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물리적인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지금 보시는 자연재해라든지 뭐 도난이라든지 또는 뭐 이 시스템 자체의 노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물리적으로 손상이 가해지는 손실이 되는 그런 요인을 우리가 이 물리적 위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파손도 조심해야겠죠. 여긴 파손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파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요인 이렇게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는 자연재해가 있겠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의외로 종종 많이 발생들을 합니다. 예. 뭐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온프레미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서버가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좀 덜한데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갑자기 뭐라고 생각이 안 나요.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는 굉장히 발열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뭐 화재 위험성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질 위험도 있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비상시에 이런 백업도 좀 하셔야 되고요. UPS라는 건 뭐냐면 무정전 전원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됐을 때 전원이 순간적인 정전이 있더라도 이걸 계속 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 작업 발전 장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의 대응이 또 필요합니다. 도난 같은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죠. 뭐 대학 같은 경우에도 도난 사건들이 아주 간혹 있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저기 서버가 있는 그런 뭐 장소에서 이제 락이라든지요. 뭐 이런 것들을 락이란 게 이제 잠금 장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뭐 이태원 관리를 요즘에는 그 세콤 이게 있어서 이제 요즘엔 좀 덜한데요. CCTV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난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노화는 뭐 우리가 굉장히 저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상을 서버도 계속 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동작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고장을 역시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백업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또 예비 장치를 하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요. 또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이중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물리적인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보안책을 만들어서 뭐 이중화를 한다든지 데이터 백업한다든지 뭐 하시면 되는데요. 잠금 장치를 한다든지. 근데 지금 두 번째 이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기술적인 문제라는 건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위험이라는 건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자, 이제 물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물체인 거잖아요. 자연재해나 도나니까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유형적인 게 없어지는 침범당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기술적인 거는 어떤 다른 사람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걸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격을 얘기하는 거죠. 뭐 소위 뭐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컴퓨터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그램 취약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취약점을 뭐 탐색해서 어떤 기술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대비하기도 하고 그걸 또 보완해서 또 오펜스, 디펜스 뭐 계속 이런 것들 개념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예, 그런 경우들이 있다. 기술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위험에 예시 몇 가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이 부정한 로그인, 해킹 같은 경우죠. 데이터를 조작해서 정보를 유출하기도 하고요. 자, 대량의 데이터를 송신해서 데이터 부하를 증가시키는 예, 디도스 공격들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도청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요새 그 스미싱이라든 이런 것들이 되게 저기 많아져서 이런 그 바이러스들을 여러분들 그 서버 같은 데다 이제 심게 되면요. 예, 이런 데이터를 그냥 빼내는 게 굉장히 그 잦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들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산실이 아니라 이거 운영한 차원에서는 간단합니다.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방지하는 소프트웨어요. 그 다음에 OS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버전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접속 제어나 인증 설정도 하고 데이터 암호화 등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대책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취약점이라는 건 항상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연구하는 분야들도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문제는 인적 위협이에요. 이거는 또 앞에랑 달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물리적 위험은 우리가 사실 그나마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 위협은 노화된 건 바꿔주면 되고 백업하면 되고 도난 장치는 조금 더 잠금 장치를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고 기술적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역시 취약점을 탐색해서 우리가 좀 더 그것을 방어할 수 있게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예, 소프트웨어를 또 버전업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적 위협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 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가장 무서운 적이 뭔가요? 군대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무능한 상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무타구치 레네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저기 숨겨진 일본의 대한독립군 무타구치 레냐 장군이 인팔작전 때 9만 명을 만 명으로 만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들. 자,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무능한 동료가 여러분들 그 적군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의한 실수예요, 인적 위협은. 그러니까 이게 뭐 때로는 이제 실수뿐만이 아니라 부정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라는 건 실수는 정말 몰라서 하는 거고요. 부정행위는 알면서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오조작, 잘못된 조작, 분실, 뭐 어디 이제 뭐 갖다 두고 내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 처박이게 되면 그 여러분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을 꾸려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런 인적 위험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때로는 정말 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알려줘야겠죠. 또는 뭐 이런 정말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하셔야겠죠. 이런 것들 교육을 저기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규칙에 대해서 교육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아주 대기업이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금 중견기업 정도의 조금 규모가 작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가 이 교육까지도 시켜줘야 된다. 팀 사내 교육을 여러분들의 업무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좀 예시를 살펴보시죠. 첫 번째 오조작입니다. 에러 나오는 거죠. 예, 이건 뭐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잘못인 거죠. 땀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예, 근데 이게 잘못 조작하면 괜찮은데 이게 좀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외부의 수신처에 잘못 기밀 회사 사내 기밀 문서를 막 메일로 보낸다든지 그게 실수 오조작으로요. 그래버리면 이게 아니면 소프트웨어 설정을 잘못해서 소프트웨어 날려버렸어요. 그런 경우 이건 뭐 그야말로 이 정도 되면 뭐라 그럴까요? 이 뭐 적이죠 적.
예, 원수예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뭐 분실 이런 거는 뭐 이런 사람들 오래 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뭐 실수도 한두 번이지. 예. 자, 그다음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혹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소셜 엔지니어링. 이건 뭐냐면 아마 소셜 엔지니어링한 건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관계자를 위장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낸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첩보 스파이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나 행동의 틈을 타서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걸 우리가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계자인 척 위장해서 패스워드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뭐또 긴급 사태라고 해서 막 전화해서 정보를 얻어내기도 하고, 이런 거 약간 사기꾼들 그 스미싱 같은 것들이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적 위협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교육을 여러분들이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느냐, 대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에러 로그입니다. 우리가 로그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기록 데이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러 로그라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한 에러에 대한 히스토리, 이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에러의 이력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런 그 트러블럼이 생기면요. 그 트러블이 생기면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부르는 이름이나 동작 방식이 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한 에러의 이력을 히스토리를 보는 방법 중에 우리가 에러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러의 히스토리,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로그라는 것 자체는요, 에러 문장이 기록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보시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에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새롭게 이 에러에 대한 그, 그 문장 신텍스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발생한 에러 외에도요, 또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의 에러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러 로그의 예시를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에러가 발생한 날짜라든지요. 그 다음에 에러 코드, 무슨 코드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 그 다음에 에러 레벨,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러 레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한글로 적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한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대체로 모든 출력들은 대부분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레벨이라는 거는 긴급도 레벨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만큼 중대한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대한 에러도 있고요. 또는 지금 당장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에러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주의는 해야 되는 그런 정보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에러의 레이블, 자 여기 에러의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에러 레벨이라고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게 항상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로그 데이터, 로그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에러의 로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에러 로그, 에러의 기록 같은 경우는 이 양이 방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항상 모든 걸 확인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모니터링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 잘 달려주시고 계신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에러의 종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에러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문법 에러 하고요. 그러니까 이 랭귀지에 대한 우리가 이 코드를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리소스 부족이 있습니다. 리소스 부족이 되면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특히나 SQL 같은 경우는 지금 문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문자가로 돼 있고요. 실행어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이게 예를 들면 뭐 오타가 있으면 당연히 셀렉트인데 만약에 이 L이 지금 L로 해야 되는데 R로 쓰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되겠죠. 에러가 발생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또 많이 있냐면 테이블이나 컬럼명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파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테이블에 고정된 것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잘못 지정한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저기 좀 팁인데 데이터를 많이 만져봤다 얘기하면 좀 너무 교만하고요. 그래도 좀 데이터를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테이블 네임, 테이블 명이라든지 여러분들 컬럼 네임은 너무 복잡하게 쓰시면 안 돼요. 예, 너무 복잡하게 쓰시면 안 되고, 예, 뭐 당연히 한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대시 있죠, 대시, 아래 대시, 대시를 따셔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보시면 뭐 설문지 같은 경우도 보면 문항에 따라서도 그 하위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데이터, 이건 좀 데이터베이스랑 좀 다른 얘기인데, 데이터를 만들 때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뭐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여러 사람하고 팀워크를 할 때는 코드북 가이드북을 만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금 그 피처의 이름이 지금 결국 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피처가 분석할 때는 피처가 지금 결국은 인풋 베어러블이 되거나 아니면 아웃컴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가, 그러니까 y가 되거나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을 구축한 사람이 아니면 이 데이터 테이블을 구축한 사람도 이 이름을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디스크라이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묘사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에듀케이션이 너무 길어서 EDU만 썼어요. 에듀케이션도 여러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뭐 그 토탈 에듀케이션 이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총 교육 연수, 그러니까 이거는 컨티뉴스 베어리블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학교 졸업이면 9년인 거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컨티뉴스 베어리블, 연속형 변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에듀케이션을 그게 아니라 뭐 최종 학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이때는 캐테고리컬 베어리블이잖아요. 우리가 범주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듀케이션 단순히 EDU만 쓰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코드북 가이드북 옆에다가 디스크라이브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써줘야 돼요. 이게 지금 뭐 이 변수가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떤 뭐를 측정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름을 너무 길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소스 부족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흔하게 생겨요. 메모리나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요, 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뭐 데이터베이스랑 이게 데드락이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랑 아예 접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아웃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없어요. 왜? 인제대학교 아예 리소스가 없으니까. 예. 저희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근데 이제 없으니까 제가 연구하려면 저기 국립경상대에 가서 이거를 빌려서 해요. AI 클라우드를. 거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H100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GPU를, 그 고성능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LLM, 예, 대규모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정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로는 꿈도 못 꿔요.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게 H100이거든요. 그래서 H100에 또 이게 CPU도 좋아야 돼요. 사실은 GPU만 좋으면 되나? CPU가 좋아야지. 왜냐하면 GPU는 딥러닝 할 때 이제 저 단순 연산을 위해서 좋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CPU는 왜 좋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또 AI 할 때 그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트레이닝 셋을 우리가 러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스레드나 코어 수가 중요해요. 또 CPU도.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약간 GPU는 단순 반복이고 CPU는 고급 연산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이게 서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런 서름을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겪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국립경산대에서 이 리소스를 빌려서 하거든요. 제가 클라우드 형태로 들어가서 계정을 받아서.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리소스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돌리다 보면 다른 사람도 돌리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누굴까요? 국립경상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예. 다행히 국립경상대에 또 그렇게 막 전문가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 저한테까지 이제 돌릴 수 있는 리소스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그때 에러가 생깁니다. 그런 식의 에러가 사실은 많아요. 이 문법 오류보다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배우는 단계에서는 문법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다루다가 보면 리소스가 부족해집니다. 이건 이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말이냐면 딥러닝 같은 거 혹시나 돌려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시겠죠, 물론 계실지 모르겠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아키텍처를 복잡하게 짜서 이제 하잖아요. 하면 한 사이클 도는데 3일씩 걸려요. 한 사이클 도는데. 예. 한 사이클 도는데 3일씩 걸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면 이런 좀 고성능 AI 컴퓨터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해를. 왜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컴퓨터 많지 않냐 학교에 지금 저 실습실에 컴퓨터가 몇 대냐. 아 참고로 저희 뭐 컴퓨터 공학이나 AI 융합대학 교수님들 그런 얘기 하시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분들 다 아시니까 어느 정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는 질병학자인데. 전 질병 연구가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컴퓨터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장비를 사는 이제 좀 다른 전공하시는 분들이겠죠. 말씀드리면 학교에 컴퓨터가 몇 대냐? 아 컴퓨터 많죠 당연히. 그걸로는 할 수 없다고요. 딥러닝을 예, 제대로 된 딥러닝을 이미지나 이런 건 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일 걸립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 단순히 컨볼루트 뉴럴 네트워크도 아니고 아키텍처를 짜서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대한 라이트 딥러닝 만들어서 그러면 말씀드려요. 한 3일 동안 켜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3일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때부터 저는 입을 닫습니다. 왠지 아세요? 딥러닝 여러분들 한 번 돌려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예, 그런 사이클을 30번 돌려야 돼요. 예, 그래야 논문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사이클 돌리는데 3일 걸리는데 30분 돌리면 며칠 걸려요? 90일 걸리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간 전기세도 많이 나가겠지만. 근데 90일 돌릴 거를 저기 국립경상대 사람들은 예, 3일이면 돌린다고요. 나는 90일 걸려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제가 쓰는 컴퓨터도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지금 H100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RTX 4070, TI 이 정도는 꽂아 넣습니다. 여러 뭐 필요하다면 병렬로 꽂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 리소스 부족 심각합니다. 진짜. 예, 저희는 아예 리소스가 없어요. 인제되는 리소스가 없어. 예, 없어. 있어야 뭘 부족을 하지. 예, 우리 부족한 이게 진짜 아유 머리 아프네요. 수업하다 말고 열받는 경우가 이럴 때 생깁니다.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너무 비참하고 진짜. 예, 언제까지 제가 이걸 진짜. 예. 자, 그래서 에러 해결을 하는 방법은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괜히 분노해서요. 예, 여러분들도 죄송해요. 딱 말씀 딱 3초만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문가로 다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갔는데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노트북 한 대만 딱 사주고 데이터베이스를 10,000명, 20,000명, 10만 명, 30만 명 이거 돌리라고 하면 저랑 똑같은 심정이 여러분들도 생길 겁니다. 예. 제가 지금 그래요. 자, 아무튼간에 이 대응 방법 간단해요. 에러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런 에러 발생 상황들을 잘 모니터링하고요. 또 로그 데이터도 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영어로 이게 쓰인 에러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 구글링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에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용량이 부족하다. 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이 리소스 늘려달라고 이제 그 클라우드인 경우는 그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거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때 찾아보셔야겠죠. 자, 예, 그 다음에 뭐, 네, 이런 뭐 책도 여러분들 뭐 검색도 해보시고요. 인터넷도 구글링도 서치해 보셔서 대응 방법을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요 개념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슬로우 쿼리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참고로 모 대기업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면접 때 여러분들 면접 때 이게 나왔습니다. 이 면접 때. 자, 슬로우 쿼리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로우 쿼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자, 현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슬로우 쿼리가 발생하는 이 상황 예상되는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해결 상황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슬로우 쿼리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네. 자, 우리가 그 이제 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실행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쿼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쿼리라는 뜻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자 어쨌든 실행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 시간에 대한 그 SQL 문장 자체를 우리가 슬로우 쿼리라고 합니다. 예.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슬로우 쿼리를 이 계산하셔야 돼요. 집계 모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량의 데이터를 이 여러분들 이제 대량의 데이터 중에서 빠르게 여러분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들 취득할 것이냐, 테이블을 또 어떻게 설계했느냐.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거에 따라서요. 또 뭐 데이터 용량이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슬로우 쿼리라는 건 뭐냐면요. SQL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실행한 결과가 되돌아올 때까지의 그 시간, 런타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SQL이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1, 2랑 4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리는데 갑자기 지금 보시면 SQL 세 번째 3랑 SQL 5가 시간이 지금 굉장히 되돌아올 때 오래 걸렸잖아요. 자, 지금 요 실행이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얘가 슬로우 쿼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슬로우 쿼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QL 되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DBMS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DBMS에 따라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 실행 시간을 로고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슬로우 쿼리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그 유료 툴이 있거든요. 유료 툴을 구매하셔가지고 이거를 표시하는 그런 걸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대기업에서도 이 면접 문항으로 사용했던 슬로우 쿼리가 일으키는 일단 문제가 뭐냐? 예, 문제가 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이 뭐냐? 자, 일단 슬로우 쿼리는요 그대로 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그 집계 우리가 모으거나 계산할 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사용자가 웹 페이지의 표시가 늦어져요. 늦어지거나 서버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부하 걸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밑에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 세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버에 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슬로우 쿼리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이 슬로우 쿼리에 대해서 자, 튜닝이라는 게 필요해요. 튜닝. 자, 머신러닝에서 여러분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나요? 파인 튜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슬로우 쿼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슬로우 쿼리에 대해서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최적화를 하셔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가 판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으로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SQL 문장을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 쿼리를 수정하고 이 취득하는 방법을 바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고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그 SQL 여러분들 지금 실습 듣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테이블에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인덱스 기능.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슬로우 쿼리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기능을 여러분들 이용을 해가지고요. 슬로우 쿼리 취득할 때, 그러니까 슬로우 쿼리를 이걸 할 때 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초 단위로 이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 그 쿼리를 추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DBMS에서 자체에서.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DBMS를 아니 슬로우 쿼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적화해서 이 점점 조금씩 초수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튜닝을 하려면 걔를 찾아가지고 슬로우 쿼리를 거기에 대한 SQL 문장을 수정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뭐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SQL 문장을 쳤는데 만약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슬로우 쿼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슬로우 쿼리는 결과적으로는 서버에 부하가 걸리게 돼서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니까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SQL에 대한 문장을 직접 수정을 하거나요. 슬로우 쿼리에 대한 걸 찾아가지고요. 아니면 인덱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슬로우 쿼리를 또 개선하는 튜닝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